업무를 안 주는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해당할까? 신입 직원 환영회가 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라. 전부 원샷해. 원샷. 만약에 직장 괴롭힘에 어떤 폭행이나 협박, 모욕, 명예훼손, 형사 범죄가 수반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영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내가 겪는 어떤 일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혹은 직장 괴롭힘이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관련된 상담 중에서 직장 괴롭힘 상담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직장 괴롭힘만큼 핫한 이슈가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당하고 있는 행위가 직장 괴롭힘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거든요. 퀴즈를 한 5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게 직장 괴롭힘인지 아닌지 고민을 해보죠. 첫 번째 사례는요, 과장님이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에요. 보고서를 써가는데 계속 다시 써와라, 다시 써와라, 다시 써와라. 항상 한 5번 정도 다시 쓰게 하는 겁니다. 너무 괴롭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머리가 진짜 없구나,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금요일 저녁 5시 퇴근 직전인데 그때 긴급한 업무 시시도 막 하시고 그래요. 자, 이런 경우에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지 안 할지. 두 번째 사례는요, 부장님이 후배 직원한테 야, 우리 출퇴근 방향이 같으니까 카풀을 좀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배 직원 차로요. 이거는 직장 괴롭힘일까요, 아닐까요? 세 번째는 신입 직원 환영회가 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라. 그리고 환영회에 갔더니 전부 원샷해. 원샷.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지 안 할지. 네 번째 사례는 부장님을 따돌리는 거예요. 부장님만 빼놓고 나머지 부서원들이 매일 같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점심 먹을 때 안 끼워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업무를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 괴롭힘 신고를 했어요. 직장 괴롭힘이 인정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업무를 안 주는 거예요. 업무를 안 주는 것도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까? 업무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일도 안 해도 되고. 이런 5가지 사례에 대해서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답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괴롭힘은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의 정의 규정이 있는데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4가지 요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사용자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위의 우위라는 것은 직책이나 직급의 우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관계의 우위라는 것은 보통은 수적인 우위를 말합니다.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같은 동호회에 속하거나 심지어는 같은 노동조합에 속한 경우도 어떤 관계의 우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는데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폭언 같은 것이 수반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런 행위가 바로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보고서를 5번 반복해서 쓰게 하는 거였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장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가 잘못 써 있으면 다시 쓰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외부로 공인되거나 아니면 더 상급자한테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쓰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번 몇 주 내지 몇 달에 걸쳐서 계속 다시 쓰게 하면 그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머리가 너무 없다. 이거는 조금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발언이나 그 표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냐도 중요하거든요. 딱 한 번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5시에 긴급한 업무 지시를 하는 거, 이거는 그 업무가 진짜 긴급했다면 저는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월요일 날 지시해도 되는데 굳이 금요일 저녁에 지시를 해서 주말에까지 일을 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의도도 중요한가요? 그렇죠. 의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의도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의도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느냐를 가지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퀴즈는 카풀 요청이었죠. 부장님이 부하 직원한테 우리 집 출퇴근 방향이 같으니까 카풀을 좀 하자. 저 이거 직장 교육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장님하고 같이 출퇴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너무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같이 카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한 부장님이 부하 직원한테 카풀을 하자, 그것도 부하 직원의 차로 카풀을 하자, 이러면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신입 직원 환영회 회식이었죠. 이게 그냥 그래도 신입 직원 왔는데 우리 부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환영해 줘야 되니까 전원 참석해라 이렇게 말하는 정도는 저는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뭔가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있으면 이거는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원샷 강요하는 거는 요새도 이런 회사가 있나요? 이거는 100% 직장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사례는 부장님에 대한 따돌림이었죠. 일반적으로 직장 괴롭힘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리고 연장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한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직장 괴롭힘의 요건 중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한다라는 요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위만이 아니라 관계 우위를 이용하는 것, 즉 수적인 우위를 이용하는 것도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나랑 같이 밥을 안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만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되겠죠. 이 경우도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처음에는 업무를 너무 많이 주다가 직장 괴롭힘 신고를 했더니 아예 업무를 안 주는 경우죠. 업무를 안 주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업무가 너무 많아도 힘들지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3주일이든 아예 업무를 안 줘요. 노니까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직장 내에서 놀 수도 없고 가시방석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충분히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에서 어떤 직원을 내보내려고 할 때 이렇게 일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직원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장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되면 바로 회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 괴롭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동료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를 했을 때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보통 소기업에서는 회사 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중견기업 이상의 혹은 공공기관들 경우에는 외부 노무법인이나 노무사한테 직장괴롭힘 조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조사 절차가 있게 되고요. 조사 절차가 개시가 되면 임시보호 조치가 있게 됩니다. 부서나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조치가 있게 되고요. 그런 게 용이치 않다라고 한다면 피해 근로자한테 유급휴가 같은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직장괴롭힘 심의위원회가 보통은 구성이 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괴롭힘인지 아닌지를 직장괴롭힘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직장괴롭힘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있게 됩니다. 피해 근로자한테는 앞서는 이제 임시보호 조치였는데 이제는 영구적인 분리 조치라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른 유급휴가 조치가 있을 수 있고요. 행위자로 인정된 분에게는 징계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장괴롭힘 금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직장 문화, 회사 문화를 변화시킨 것은 맞습니다만 여전히 이게 사내 절차라는 특성 때문에 한계가 뚜렷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라고 하면은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장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회사 내에서 어떤 조사나 심의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 밖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실 회사 내 절차에서 그 사람을 괴롭힘을 했다라고 인정하기도 쉽지가 않고 인정한다고 한들 징계라든가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또 사용자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회사 내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조사나 적절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직장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사실 다른 데 가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직장 괴롭힘에 어떤 폭행이나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같은 형사 범죄가 수반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고요. 직장리필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회사에서는 직장리필이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 같은 것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런 직장리필이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이 모두 피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직장내용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유급휴가라든지 그런 치료비 같은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용피임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이 직장내용피임과 관련해서 올라오는 증거는 진술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질책을 한다든가 모욕적인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회식 자리 같은 데서 강요를 한다든가 이럴 때 뭔가 스마트폰 콜해가지고 그 영상을 찍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격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녹음 증거도 사실 많이 유용합니다. 스마트폰 콜에서 영상을 찍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녹음은 할 수가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뭐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통화 녹음, 이메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 이런 증거들을 잘 모아가지고 직장결핍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직장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결핍을 통해서 너무나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가 나오는데 몇 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이것을 가지고 절차에서 활용을 하시고 직장결핍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직장괴롭힘이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하고 또 직장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거는 나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보통 피해자분들은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만 계시지 말고 해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